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겪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저의 이야기를 듣고 너 정도 인생 이야기이면 정말로 드라마에 써도 될 정도라고 하도 그렇게 말을 해준 바람에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우리 아빠 이름을 대면 다 알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었어요. 선생님들도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항상 엄마는 주변에서 아줌마들이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안달이 났었어요.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면 아줌마들이 저를 보고 어머, 너가 걔구나. 이야기 많이 들었어. 우리 아들이랑 친하게 지내렴? 하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지요. 아버지는 변호사 출신 유명한 사업가였고 지금이야 IT 사업이 유명하고 흔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똑똑한 머리로 수출도 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재계에 아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무래도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인맥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실 대한민국이 법조계 나라잖아요. 역대 대통령도 대부분 변호사나 법조계 사람이고 한번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주변에서 연락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로스쿨이라서 법조인이 많이 배출되지만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니까 주변에서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으니 어떻게든 콩고물 받아먹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알랑방구 끼고 장난 아니었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저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친구네 부모님들도 저에게 말 한번 걸어보려고 난리를 치니까 저도 당연히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도 그 시대에 스포츠카를 끌고 백화점을 밥 먹듯이 드나들면서 멋쟁이처럼 선글라스 끼고 정말 연예인처럼 다녔거든요. 엄마가 저희 학교에 올 때면 어깨가 으슥했습니다. 엄마는 특히나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소위 사치 부리는 것에 굉장히 큰 흥미가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도 얼마 가지 않아서 풍비박산이 났지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똑똑한 아빠가 사기를 당했거든요. 아마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가 사법고시 시험 중에 은행권에 합격이 되어서 은행 높은 자리까지 갔다고 거짓말을 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니는 희대의 사기꾼을요. 우리 아빠가 그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였어요. 회사 자금이 그 사람한테 다 넘어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위기가 아빠 회사에 직격타로 끼치면서 수출길도 막히고 현금 흐름 들어올 곳이 아예 막힌 거였습니다. 아빠는 쓰러졌어요. 그렇게 강한 아빠는 쓰러졌고 회사는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7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니까 저희 집은 빨간 딱지가 붙었고 맨날 사람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철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것 때문에 저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지요. 지금도 누가 문을 쿵쿵 두드리면 너무너무 무섭고 손이 떨려요. 누가 나를 찾아왔구나. 누가 나를 괴롭히러 왔구나. 하여튼 말도 안 되게 꿈만 같던 부자의 삶이 끝나게 되었고 저는 쓸쓸하고도 고독하게 반지 하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쓰러진 아빠는 다행히 회복을 하게 되어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지만 잘 나가던 사업가의 꿈을 버리지는 못했어요. 엄마와 저에게 내가 사법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이야. 절대로 이렇게 망할 수는 없지. 지금이야 잠깐 너무 힘들고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지만 아빠는, 당신 남편은 무조건 이것을 기회 삼아서
위로 튀어오를 거야. 나만 믿으라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지?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야. 저는 아빠를 믿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반지 하방에서 울었어요. 아무래도 자존심도 세고 사람들에게 돈 쓰는 재미로 하루하루 살았던 엄마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굉장히 힘들어했죠. 하지만 그나마 서울에서 살던 그 지하방마저 월세를 내기 힘들어지고 아빠가 빚쟁이 신세가 되다 보니까 저희 가족은 빚쟁이를 피해서 멀리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의 먼 친척분이 남해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그분의 동네로 저희 가족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사실 이사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었거든요. 빚쟁이들이 맨날 저희 집을 찾아오니까 버틸 수가 있어야죠. 힘들어 죽겠고 그냥 진짜로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갈매기가 끼룩대고 배들이 쫘르륵 서 있는 신기한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용달차를 타고 8시간 넘게 달려서 내린 마을에는 짠내가 진동을 했어요. 엄마는 도착하자마자 에휴,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냐. 진짜 상상도 못했다. 하면서 우울해하셨고 아빠는 고개를 푹 숙였죠. 아무래도 아빠는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없었습니다. 빚쟁이 신세였고 아빠가 계속 저희와 함께 있으면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아빠를 잡으러 올 게 뻔했으니까요. 아빠가 잘 나갈 때는 정재계 사람들이 아빠를 어떻게든 보호하고 잘 보이려고 난리를 쳤는데 사람이 한 번 구렁텅이에 빠지니까 그렇게 아부를 떨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빠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이게 냉정한 어른의 세계구나 느꼈습니다. 저는 엄마 그리고 동생과 함께 그 마을에서 적응을 해갔어요. 저는 한 분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처음 전학 간 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애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나에게 욕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고요. 하지만 정말로 신기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한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자마자 네가 서울에서 온 전학생이구나. 만나서 정말로 반가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너 바다 낚시 해봤냐? 안 해봤으면 오늘 저녁에 우리랑 하러 갈래? 이렇게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 주었어요. 그때 그 학교가 분교라서 정말 작은 곳이었고 한 반에 학생이 딱 5명뿐이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5명이었어요. 그것도 한 학년에 한 반이었죠. 아이들은 저를 신기해했고 저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따라서 항구 같은 곳? 배를 묶어두는 쪽 바닷가에서 밤낚시도 해보고 바닷가 근처에서 밤이 되었을 때 램프를 들고 돌멩이를 들어서 꽃게 같은 것도 잡아보고 군소 잡아서 데쳐가지고 초장에도 찍어 먹고 진짜 친하게 재밌게 지냈어요. 그래서 조금은 힘든 타지살이를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지요. 그때 우리 엄마가 저희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도망가기 딱 일주일 전에 사건이 터졌거든요. 저희 집에 아빠를 찾는 빚쟁이들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엄마에게 당신 남편은 어딨어? 지금 당신 남편 때문에 내가 돈 1억을 날리게 생겼다고. 당장 말해. 당신 남편은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하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우리도 버리고 간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우리한테 묻지 마. 그 사람 돈도 없고 지금 도망자 신세니까. 그 사람이 당신 돈을 가지고 갔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깡시골에서 바닷가에서 짠내 맡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겠어? 그 아저씨는 순간 화가 나서 엄마의 뺨을 때렸고, 너무나도 놀란 저는 아저씨 왜 그래요? 우리 엄마는 잘못 없어요. 우리 아빠도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나쁜 아저씨한테 사기를 당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한테 그만 뭐라고 하세요. 제발요. 엉엉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저희 집 쪽으로 몰려왔고, 그제서야 그 무서운 아저씨는 당장 니네 아빠한테 전해. 내 돈 1억 갚으라고. 알겠어? 소리를 빽 지르고 나갔습니다. 엄만 그 아저씨가 사라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고, 저는 엄마를 잡고 엄마 괜찮아. 내가 엄마 지켜줄게. 위로를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없어서 그저 억장이 무너지고 죽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자괴감이 크게 들었어요. 엄마는 팅팅 부은 눈을 가린다고 시내로 가서 선글라스를 사러 갔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눈치를 보면서 줄줄 따라갈 뿐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엄마를 알아본 거였어요. 어머, 영순이 아니니? 너 서울로 올라가서 변호사한테 시집 갔다고 엄청 잘 산다고 소문 들었는데 왜 이 동네에 내려와 있는 거야? 그냥 아이랑 놀러 온 거지. 엄마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눈에 이거 내가 냉장고 문 열다가 박은 거야. 뭐 오랜만에 만나서 좋기는 한데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엄마는 저의 손을 잡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잘나고 콧대 높은 엄마도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었죠.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엄마가 받아들이기에는 벅찼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엄마는 저희를 남기고 도망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딱 편지 한 장 두고요. 엄마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미안하다 얘들아. 집주인 할머니가 너네를 도와줄 거야. 저는 엄마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저도 어린아이였거든요.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고, 그래도 엄마를 믿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오총사 아이들이 저를 도와주고 해서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에휴, 서울에서 사업 망하고 애들 데리고 깍쟁이 여자가 내려왔다고 할 때부터 알았다. 서울에서 대접받으면서 백화점 다닌 아가씨들이 이런 촌마을에서 버티기는 아무래도 힘들지. 참 힘들어. 그런데 이 가여운 애들이 무슨 죄라고? 대체 에휴, 이걸 어쩌면 좋노. 이 똥강아지들 불쌍해서 어쩌면 좋노. 큰일 났대 정말로. 할머니는 저희가 불쌍하다고 집을 그냥 빌려주셨고, 저와 동생은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힘들었죠. 아빠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꾸시고 도망다니시느라 소식도 없으시고, 저는 나이가 어려서 돈도 못 벌어서 먹을 것도 없었지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톳나물 같은 거를 바닷가 근처에서 따서 삶아 먹고, 군소나 따개비 뭐 이런 거 가져와서 먹고, 진짜 원시인 생활이 따로 없었어요. 정 안 된다 싶으면 제가 몰래 학교에 가서
애들이 먹는 우유 창고에 들어가서 우유를 훔쳐서 동생에게 주기도 했지요. 동생은 초코 우유를 좋아해서 제가 작은 매점에서 초코 제티 스틱 그거를 훔쳐서 훔친 우유에 타서 동생에게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아무래도 전교 학생 수도 적은 판에 우유 개수가 항상 한 개씩 부족하고 학교 근처의 매점 아줌마가 제가 그 물건들을 훔쳐가는 것을 눈치채고 저희 담임쌤한테 말한 거였어요. 어느 날 누군가 대문을 쿵쿵 두드리더라고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가 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였거든요. 저는 동생과 작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습니다. 형, 누구야? 절대로 소리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형이 누군지 확인하고 올 테니까 절대로 소리내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형이 소리 지르면 집주인 할머니한테 바로 뛰어가서 형이 위험하다고 알려. 저는 정말로 살금살금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대문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대문 사이로 보니까 저희 반 담임쌤이 있었어요. 담임쌤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저는 문을 열고 선생님, 저희 집에는 무슨 일이에요? 진모야, 선생님이다. 문을 좀 열어봐.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밥은 좀 먹었니? 아니요. 일단 이것부터 먹어. 안에 동생이랑 같이 있는 거지? 네. 선생님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밥이랑 스팸, 그리고 묵은지가 있었어요. 배가 너무나도 고팠던 저였기에 선생님이 건네주신 도시락을 받고서는 동생과 함께 와구와구 먹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저를 보고 에휴, 이렇게 배가 고프니 우유를 가져갔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유를 훔친 것을 선생님은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미 쌤은 알고 있더라고요. 손을 덜덜 떨면서 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괜찮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선생님, 다 알고 왔어. 네가 동생 주려고 우리 학교 우유 창고에서 맨날 우유 하나 훔친 거랑 유통기한 지난 우유도 가져가는 거, 그리고 아랫길 슈퍼할머니도 내게 말해주었어. 네가 우유에 타먹을 제티 훔친 거, 네가 왜 갑자기 도둑질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있다. 네 사정 다 알게 되었다. 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거, 그리고 빚쟁이에 쫓기고 우리 아빠 또한 거의 1년 가까이 연락이 두절된 것을요. 쌤은 제 손을 잡고 그랬어요. 진모야,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책 잡힐 일은 절대로 하지 말고. 알겠지? 그리고 공부 손에서 놓지 마.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는 굉장히 똑똑하고 조금만 더 책을 붙잡고 있으면 서울에 올라가서 성공할 수 있어. 지금 집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믿고 비빌 수 있는 언덕은 너 자신이야.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지? 그러면서 선생님은 저에게 매달 우유값과 책값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지요. 저는 저도 모르게 선생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고,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면서 저를 어우러 만져주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소문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우리 엄마가 저와 동생을 버리고 가고 아빠 또한 빚쟁이라 저와 동생 둘이서만 이 마을에 남겨졌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나갔지요. 저는 속으로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거구나. 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같은 반 독수리 오총사 친구들은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야, 진모야.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바로 말했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 너 이 녀석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왜 그러냐? 우리랑 함께 힘든 건 나누어야지 힘듦도 절반이 되는 거야. 친구들의 따뜻한 말에 저는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 너네들이 나를 안 좋아할 줄 알았어. 정말로 몰랐어.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은 밤마다 바닷가에 가서 꽃게랑 이것저것을 주워가지고 각자 부모님들한테 줘서 반찬을 만들어 저와 동생이 먹게 저희 집 냉장고를 꽉 채워주었고, 오총사 덕분에 제가 타지 생활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이따금씩 빚쟁이들이 아빠를 찾으러 저희 집에 오면 오총사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저희 집으로 다 모여들어서 아는 잘못 없다요. 지금 남의 마을까지 쳐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인겨? 나 참, 야들 괴롭히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다 큰 어른이 되어가지고 무슨 돼지 멱다는 소리 내면서 애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딨습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그렇게 한마디 해주니 무서운 아저씨들도 저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초중을 나오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는 사교육도 많이 받고 과외도 받고 책도 좀 읽어서 거기 있는 마을 애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오총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어 공부도 많이 알려주고 그랬지요. 저희 5명, 그리고 담임쌤까지 해서 저희 6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정말 가까웠어요. 제 가족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지요. 그렇게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잠적했던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 나타난 겁니다. 빚 관련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데리러 오신 거였어요. 저는 갑자기 친구들과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저는 독수리 오영재 친구들과 선생님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큰 빚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를 데리러 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배신감이 든 것은 아버지는 우리 엄마랑 이혼을 한 상태였고 아빠는 이미 다른 사람이랑 재혼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자식인 저희는 시골에서 고생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빠는 빚 해결하고 변호사로서 다시 일하고 재혼까지 했는데 저희가 마음에 걸려서 서울에 데려온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그동안 저희를 안 찾아오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까지 한 사실이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 안 찾아오고 뭐 하신 거예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썩은 우유 먹으면서 배탈 나면서 그 깡시골에서 버텼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제서야 저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도 저희는 아버지 집에서 살지도 못하잖아요. 아버지는 재혼했으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온 거예요?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도 미안했던 것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싸우고 연을 끊었어요. 아버지도 재혼을 하고 나서 저희 아들 둘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재혼한 가정만 신경 쓰고 나중에는 저보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하고 결국 저는 동생과 정말 똘똘 뭉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 없이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저는 법대에 들어갔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렇게 세상에 혼자 남아서 폭풍같이 밀려오는 힘든 일들을 겪어내고 있을 때 저는 쓰러졌습니다.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거였어요. 정신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요. 저는 잠시 변호사 활동을 그만두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산도 다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산을 타고 내려와서 밥을 한번 먹은 뒤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반대편 신호등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희 독수리 오영재 담임쌤이었던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다시 그분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선생님? 선생님도 저를 보자마자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구나. 진모구나. 저희는 신호등 중간에서 만나 손을 잡고 거의 울고불고 했던 것 같아요. 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쌤은 대장암이 심해지셔서 교직을 떠나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날은 외출을 해서 이제 볼일을 보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고요. 독수리 오영재 애들은 다들 서울로 올라갔는데 너랑 연락이 안 되니? 네, 쌤. 제가 아버지 따라서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느라 애들 번호를 못 받았거든요. 저 아버지랑 연 끊고 지금은 혼자서 살고 있어요. 참,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힘드네요. 선생님, 그런데 몸은 얼마나 아프신 거예요? 저의 어린 시절을 따뜻하게 지켜주신 선생님의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장암 말기였고 사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태였지만 그날은 집에 있는 자신의 물건들을 자기 손으로 정리하고 싶어서 집에 갔다 오신 거였어요.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아픈지 몰랐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나에게는 정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처럼 보이는 선생님이 말기암이라니 참 충격이었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수소문을 했어요. 독수리 오영재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요. 버스로 거의 6시간이 걸려서 저는 제가 10여 년 전에 살았던 그 동네에 다시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 아직도 살고 계신 마을 사람들에게 독수리 오영재 친구들의 번호를 아름아름 찾았어요. 다행히도 그 친구들의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바로 전화했습니다. 얘들아, 나 진모다. 너네들 나 기억하냐? 갑자기 아빠 때문에 서울 가게 되어서 너네랑 제대로 된 인사도 못했잖아. 우리 그때 우리한테 엄청 살갑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그 선생님 지금 대장암 말기랜다. 우리가 다시 뭉쳐야 되지 않겠냐? 우리 어릴 때 우리를 품어주신 분인데 이제는 우리 성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쌤을 품어줘야 하지 않겠냐고. 친구들은
저의 전화를 받고 하나같이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이게 얼마만이냐고 당연히 뭉쳐야 한다고 하면서 다들 모였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만난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세월이 이리도 많이 흐른 거냐고 하며 옛 추억에 잠겼다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대장암 말기였고 가족들마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선생님 곁을 떠난 상태였어요. 저희 독수리 오영재 친구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교대로 선생님을 간호해드렸지요. 친구들은 우리가 쌤 때문에 행복한 추억이 많이 생긴 거 아니겠냐. 선생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줬어. 사실 우리 모두 살기 어려웠는데 그럴 때마다 쌤이 맛있는 것도 주시고 따뜻한 밥도 챙겨주시고 진짜로 선생님 같은 사람 또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는 쌤을 책임져야지 하면서 그렇게 저희는 쌤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쌤은 저희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외로운 내게 희망이 되었어.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서로를 만나 말년에 힘이 되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구나. 너희가 다시 뭉쳤으니 내가 없어도 종종 뭉쳐서 서로의 인생이 힘들 때 의지하면서 살길 바란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선생님의 임종을 지키는 것을 계기로 서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외롭고 힘든 어른의 삶 속에서 어린 날의 추억을 공유한 저희는 둘도 없는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녀석들의 결혼식에 가서 제가 노래도 부르고 가족이 없는 저에게 친구들은 둘도 없는 가족이 되어주었어요. 제가 단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독수리 오영재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견례 자리에도 가주시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이 친구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축복받은 거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였죠. 그 친구들이 저에게는 정말로 전부였습니다. 제 전부를 줘도 될 정도로 아깝지 않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화려하게 결혼도 정말 든든하게 할 수 있었네요. 얼마 전에 친구의 딸이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변호사가 필요했었는데 제가 수임료 전혀 받지 않고 네 딸 다시 마음의 상처 아물 때까지 법적인 부분 내가 책임져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정말로 다행이었죠. 제가 친구에게, 친구의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요. 나의 존재가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뭔들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친구들이 모두 축하해주러 왔을 때 속으로 저는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 잘 산 거고 정말로 남 부러울 것 없이 산 거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친구들이 4명이나 있으니까 인생 완전히 성공한 거구나. 정말 잘 되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귀공자로 살던 제가 집안이 망해버려서 시골로 전학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 한 명 없이 중년을 보내고 있었던 저에게 다시 만나게 된 친구들이 이렇게나 큰 마음의 든든함을 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네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저처럼 부모한테 버려지고 세상을 혼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감정이 너무나도 커서
다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기 싫고 그러실 텐데, 그러지 마세요. 생각보다 내가 마음을 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내게 따뜻한 마음을 주게 될 것이고, 그 용기가 나를 또 다른 따뜻한 세상으로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세상으로 들어가면 세상은 나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선물해 준다는 것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을요. 세상이 내게 많은 것을 뺏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손에서 하나를 놓으면 세상은 내게 또 하나를 쥐어주게 되니까요. 아마도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용기를 내서 살아보도록 해요. 세상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도와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그 친구들 덕분에 제가 살아온 것처럼 저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이 굉장히 짧잖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젊음은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뒤를 돌아보니 나는 어느새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 지긋한 사람이 되어 있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한히도 많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저의 과거도 회상하게 되고 참 만감이 교차하게 되네요.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철문을 두드리고 너무나도 무서운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나이가 되어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도 힘드신 분들이 있겠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려고 우리 지금 인생 사는 거니까 악을 쓰고 행복해져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사는 게 요즘 쉽지가 않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망해가고, 그리고 빈부격차도 심해지니 인터넷을 보면 나 빼고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에 세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삶을 외롭게 살다가 얼마 전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주 힘들게 자라온 사람이었어요. 길지 않고 짧게 말하자면 눈이 안 보이는 외할머니와 여동생 한 명을 두고 저 혼자서 집안의 가장이 되어 모두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트럭을 몰고 가다가 전복이 되어서 사망한 상황이었고, 집에 빚만 있어서 비빌 구석 없는 저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거였어요. 정말 쉽지 않았지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픈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데 동생이랑 할머니는 제가 어떻게 돌봐요? 이미 숨을 거둔 아빠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싸늘하게 굳어버린 아빠는 저에게 어떠한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두 눈을 꼭 감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사람처럼 누워있을 뿐이었죠. 참 힘들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았지요. 저는 달동네에서 살았어요. 눈이 안 보이는 할머니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해줘야 했고, 미주신경성 빈혈이 있는 여동생은 툭 하면 쓰러져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 상황에서 사실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들 밥을 챙겨주고, 그들이 그래도 외롭지 않게 제가 그들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저의 처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지요. 아픈 여동생은 그래도 열심히 사는 오빠가 고맙다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서 20살이 된 이후 바로 취업을 해서 자기 밥벌이는 하게 되었고, 외할머니께서는 90세까지 살다가 가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우리 손주가 고생 많이 했지. 그래도 이 나이에 우리 손주 덕분에 외롭지 않고 참 늙음하기 행복했다. 고맙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가족이라고는 저와 여동생 단 둘이었어요. 친척들은 저희에게서 빼먹을 돈이 없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연을 끊었고요. 많이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제 자신을 믿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더러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그때 그 시절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단 하나는 사법고시였어요. 머리도 나쁜 제가 사법고시에 뛰어든다고 하니 다들 말렸지요. 그거 공부하다가 허송세월만 날리고 폐인된 사람들 진짜 많다.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포기해. 에이, 사법고시가 만만하나? 너처럼 고졸 애들은 사법고시는커녕 대학 문턱도 못 밟아봐서 힘들다니까. 그냥 포기해. 너무 높은 것만 바라보지 말래도.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러지 말라고, 시험 보지 말라고, 깔끔하게 포기하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면서 상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했지요. 저는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힘든데 국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법고시 시험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법전과 관련 책을 보는데 꼬박 3년이 걸렸어요. 아무래도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머리가 비상한 것이 아니니 1회독을 하는데도 3년이 걸린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었거든요. 그렇게 1회독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점점 붙어서 4회독을 하는 데는 2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때 제가 1차 시험을 보게 되었고 거의 근소한 차이로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뭐야, 고졸 출신인 나도 이 정도로 공부하면 합격선에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잖아. 그럼 안 되는 것도 없겠네. 좋은데?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야말로 주경야독이었지요. 그렇게 공부를 7년 정도 했을 때 저는 1차 시험에 당당하게 붙게 되었고 제가 사는 달동네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이야, 아니 참 어떻게 자네
사법시험 1차에 붙을 수가 있나? 다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은 참 기구했죠. 1차 시험에 붙고 논술로 글을 쓰면서 시험을 보는 2차 시험을 대비하고 있을 때 일이 터지고야 만 거였어요. 저희 동생이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 제가 그곳에 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습니다. 트럭에 부딪혀서 크게 다친 거였어요. 그때 제 인생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니 6개월이 지나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이걸 쓰면서 거짓말 같아요. 동생은 저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결혼식 입장 2시간 전에 전부 다 취소를 하고 저희 병원에 달려왔고, 제가 총 8번의 수술을 받는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대요. 우리 오빠 살려야 한다고, 결혼이고 나발이고 우리 오빠 죽으면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죽을 거라고, 우리 오빠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처남도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루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 생각을 하고 저의 병원에 있으면서 저를 간호한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면 죽을 수도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동생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대요. 우리 오빠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절대로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하여튼 지극한 정성 때문에 저는 살아나게 되었고 눈을 뜬 거였습니다. 눈을 뜨니까 온몸이 부서져서 철심으로 가득했고 사법고시 시험 준비는 무슨, 살아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회복을 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해서 사람 구실하는데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오줌 주머니를 차고 다닐 정도로 저는 거의 반불구였는데 어떻게든 우리 동생 곁에 더 오래 붙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겨우겨우 힘을 낸 거였어요. 저는 손가락도 다 부러져서 펜을 다시는 잡지 못하는 몸이 되었고, 그래서 사법고시는 눈물을 머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이 날아갈 뻔했지만 상대편 운전자는 돈이 없고 생계가 힘들다는 이유로 저에게 4천만 원만 건네주게 되었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병원비를 갚고 앞날을 살아야 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학위도 없는 저에게 4천만 원은 너무나도 적은 돈이었습니다. 제 미래와 맞바꾼 돈이었으니까요. 동생은 우리 오빠 불쌍하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면서 저를 걱정했죠. 하지만 더 이상 동생을 걱정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동생은 저 때문에 결혼식도 미루고 저를 돌봤으니까 저는 하루빨리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서 저의 앞길을 꾸려나가야 했어요. 문제는 취업을 할 수도 없고 몸이 망가져서 아르바이트나 혹은 건설업 일을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작은 슈퍼마켓을 인수받아서 하게 되었어요. 제가 달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동네 주민들이 다 저를 아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달동네에서는 제가 젊은 축에 속했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동네에 무슨 힘쓰는 일 있으면 제가 아무런 대가 없이 달려가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의 소식을 듣고 아래에 있는 부동산 아저씨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아이고, 라온아 어쩌냐. 어쩌다가 이렇게 크게 다쳤어. 나는 네가 죽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 돌아오다니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 작정이야?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야 믿을 구석은 튼튼한 저의 몸뚱이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 믿고 큰일 났네요. 그냥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동생 생각하면 이렇게 집구석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빨리 움직여서 뭐라도 해야 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에 너 가해자한테 합의금 받은 거 돈 있지? 여기 달동네 밑에 남순할매가 운영하던 구멍가게 있잖아. 그거 매물로 나왔어. 남순할매가 수술 받으면서 더 이상 구멍가게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이거를 팔려다가 그래도 인수인계해주고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부동산에다가 의뢰를 해놨거든. 이게 내가 장부를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달에 100만 원은 들어오는 듯 하더라고. 적은 돈이긴 하지만 네가 지금 밖에 나가서 오랫동안 서서 일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하니까 이거라도 인수해서 살아라. 응?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너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곳에 가봐라. 이런 슈퍼마켓 인수하는데 돈 1억은 우스워. 응? 사실 사법고시 1차까지 합격한 저에게 구멍가게 운영하라는 소리가 그렇게 달갑게 들려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펜을 잡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고 동네 어르신들 말대로 먹고 사는 게 가장 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알겠다고 말했죠. 감사하다고, 내게 이런 정보를 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빨리 앞가림해야 하니까 그 가게라도 인수받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구멍가게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 힘들었지만 건강해져서 동네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동생은 제가 구멍가게를 인수받고 먹고 살만하니까 뒤늦게 결혼식을 올리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남편 회사가 일본 쪽으로 발령을 내려서 그곳으로 갔어요. 동생에게 약속했지요. 걱정하지 말라고, 오빠 잘 살 거라고 하면서요. 그 뒤로 저는 계속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저를 인질로 잡아서 계산대 안에 돈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5만원도 없어서 풀려난 사건도 있었고, 불륜 남녀가 새벽에 몰래 제 가게 안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다가 앞에 키우는 진돗개가 문 사이로 들어와서 그 둘을 콱 물어버린 탓에 남자가 병원에 실려가고, 참 저도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멍가게를 운영하면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는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기도 하고, 외로운 삶에서 조금이나마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구멍가게에 자꾸 재고가 하나씩 비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꼼꼼한 성격이라서 재고 같은 관리를 확실하게 하거든요. 제가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 달동네 애들도 저희 가게를 함부로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물건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는 겁니다. 양송이 스프, 오뚜기 3분 카레 이런 것들이요. 저는 아니 가격이 별로 비싼 것도 아닌데 어디 좀도둑이 들었나? 참 답답하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쥐새끼 마냥 이런 거를 자꾸 한두 개씩 훔쳐가는 거야. 아주 미치겠네 진짜. 대체 누구야? 좀도둑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골머리를 썩혔습니다. 저에게는 1,000원, 2,000원이 궁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몸이 다 나았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러 대학병원에 가야 했고, 그것도 돈이 상당히 들 뿐더러 저는 집도 없는 사람이라서 내일 모레 반백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작은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 비루한 남자일 뿐이었거든요. 빨리 돈을 모아야 내 집도 마련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나는 도시락 싸고 다니는데 어떤 놈의 자식이 남의 가게에서 이렇게 살금살금 음식을 훔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남한테 쉽게 화를 내게 되었고 너무 짜증이 났거든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바로 그 도둑놈을 잡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자는 척을 하고 눈을 살짝 감았어요. 손님이 잘 안 오는 시간대였지요. 마침 그때 한 손님이 슬쩍 제가 잠이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바로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어요. 스스슥 하는 소리와 함께 오뚜기 스프 칸 쪽에서 약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람막이에 모자를 쓴 그놈이 후다닥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눈을 떴고 그놈의 주머니 속에서 튀어나온 오뚜기 포장지, 노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본 저는 오케이, 아주 딱 걸렸네. 너 아주 내가 니놈의 그 손버릇을 확실하게 고쳐줄게. 알겠어? 어디서 이놈 자식이 손버릇이 아주 나빠가지고 주인이 잘 때 몰래 와서 훔쳐가?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10대 아이 같은데 집에 찾아가서 발칵 집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었어요. 자식 교육을 이따구로 시키냐고. 자식 교육 이따구로 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을 계획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놈을 뒤따라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식은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달동네 중에서도 진짜 못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치안이 개판이고 집도 쓰러지기 직전에 연탄 봉사자들도 그곳까지는 못 가는 너무 힘들고 외져서 모두 기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따라가면서 저는 아니, 뭐 이런 험한 곳에 사는 거야?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그놈은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10여 분 뒤에 그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집 앞에서 이야기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이고, 이건 또 어디서 났어, 손주. 할머니가 오뚜기 스프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할머니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할머니. 병원도 가기 싫다고 하시고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최대한 해드려야지요. 죄송해요. 손주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둑놈은 집안의 가장인 듯 했어요. 어린 여동생과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그 할머니는 췌장암에 걸려서 말기 상태였고 병원에 있어봤자 병원비만 더 나오니까 고통을 악물고 퇴원을 해서 집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중이었던 겁니다. 죽어가는 할머니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손주는 돈도 못 벌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오뚜기 수프를 저희 구멍가게에서 훔쳐서 준 거였어요. 저는 그 사정도 모르고 이놈 자식 쥐새끼 같은 놈을 내 손으로 잡는다고 난리를 친 거였죠. 하긴 이렇게 달동네에 사는 아이라면 사정이 힘들었을 것이고 본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훔쳤다면 담배를 훔쳤을 텐데 오뚜기 스프를 훔치는 것을 보니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거였다는 것을 저는 눈치를 채지 못했지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마치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했어요. 저도 10대 때 할머니와 여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었는데 그 당시 나를 도와주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면 이런 식료품을 다 훔쳤겠어. 에휴, 할머니는 점점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데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걸 훔쳐서 드린 거겠지. 저는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가게로 막 달려갔던 것 같아요. 까만 색깔 비닐봉지에다가 오뚜기 스프를
재고 있는 걸 다 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 여동생 먹으라고 오뚜기 카레까지 담고 제가 장판 밑에 모아두었던 돈들을 담아가지고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힘들어도 살아라. 악으로 깡으로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다. 너를 지켜보는 한 아저씨가. 이렇게 쓰고 문 앞에 그걸 딱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아이는 더 이상 저희 가게에 훔치러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아이는 눈치를 챘겠지요. 구멍가게 아저씨가 내가 음식을 훔치는 것을 알았구나 하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먼 친척이 와서 그 아이 2명을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친척이라도 챙겨줘서 참 다행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일상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9시에 가게 문을 열고 파리채를 들고 똥파리 날리는 것을 쫓고 한 단에 1,000원에 파는 콩나물에 물을 주고 더울 때면 선풍기를 틀고 다리를 걸친 후 TV를 보며 시간을 때웠고 추울 때면 작은 난로 하나에 몸을 녹이며 손님들이 오는 것을 기다렸지요. 젊은 날에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때는 사랑을 모른다고 하더니 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저는 젊은 저의 나날들을 다 흘려보냈더라고요. 어릴 때는 가족들 살린다고 나 하나를 희생했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사법고시 준비했는데 고지를 눈앞에 두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생의 절반이 훅 날아가 버리고 서글픈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 거의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였거든요. 장가도 못 가는 나이였고 또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도 늦은 나이였지요. 그때 갑자기 재개발 붐이 불면서 그 달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라고 건설업체에서 난리가 난 거였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그 달동네에서 슈퍼마켓 운영하는 거 아니면 뭐 할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개 시민의 말을 건설업자들이 들어주겠습니까? 또다시 저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죠. 슈퍼마켓을 운영할 날이 1년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였습니다. 구멍가게 건물 주인이 건설업체에 건물을 팔아버렸거든요. 저는 그때 결심했지요. 그래, 결혼도 못하고 도태된 내 인생 더 살아서 뭐 하겠나. 의미도 없는 쳇바퀴 돌듯이 사는 내 인생 이제는 다 필요 없지. 가게 운영 끝나면 나도 죽자.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살고 있을 때 누가 가게 문을 쿵쿵 두드리더라고요. 뭐야?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시오.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키가 훤칠한 한 사내가 들어오더라고요. 양복을 아주 멋있게 쫙 빼입고 꽤나 멋진 사람처럼 보이는 녀석이었어요. 속으로 저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폼이 나는 녀석이 있을 리가 없는데 누구지? 싶었습니다. 그때 그 녀석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8년 전에 여기서 오뚜기 수프 훔쳐가던 학생입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아니, 그 아이가 이렇게 훌쩍 자랐다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학생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때 훔쳐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집 앞에 오뚜기 수프랑
편지를 두고 가신 것을 보았을 때 저 너무 창피했어요. 구멍가게 아저씨가 저에게 그걸 두고 간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그래서 꼭 성공해서 아저씨 찾아와야겠다 마음을 먹었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우연히 동대문 패션 사업가의 눈에 띄어서 온라인 쇼핑몰 모델로 활동을 하다가 그쪽에 재능이 있어서 모델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파리에도 가고 이태리에도 갈 정도로 꽤나 그쪽 계열에서는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늙기도 하고 엄청 놀란 표정을 지으니 이제는 제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저의 손을 잡으면서 아저씨의 그 따뜻한 마음, 저의 나쁜 짓도 넘어가 주시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편지도 써주셔서 그때 그 마음을 잊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품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저씨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아저씨는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들은 저는 심장 저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잊어버렸던, 아니, 외면했던 꿈이 다시 스멀스멀 나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듯 했어요. 아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다. 이제는 현실에 순응해서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던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알려줘서 나는 정말로 고마워. 정말로 너무너무 고맙다. 저는 그렇게 씩 웃으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았고 그 아이는 혹시라도 자기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꼭 도와드리겠다고 하면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준 것은 대단했어요. 차가운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저를 다시 일어나게 했으니까요. 1년 뒤에 죽을 것을 생각하며 매일 핸드폰으로 죽는 방법, 편하게 죽는 법, 연탄가스 이런 것들을 검색하던 제가 다시 꿈꾸게 하고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으니요. 저는 그 아이와 헤어진 뒤 포기했던 사법고시 시험을 다시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사시 폐지가 확정되고 딱 4년이 남은 상황이었어요. 1년 뒤에 구멍가게는 닫게 되고 저에게 남은 시간은 딱 3년이었죠. 전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지는 못하니 악으로 깡으로 눈으로 공부하겠다고. 나는 1차 사시 합격생이라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외면했던 꿈을 다시 이루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손에 펜을 들었어요. 전처럼 펜을 들고 필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밑줄을 그을 수는 있었거든요. 조금씩 다시 상기를 하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것이 다시 떠오르면서 뭔가 활력이 돌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였어 하면서 기쁘더라고요. 저요,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정말 발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예전 짬이 있어서 그런지 1차는 붙더라고요. 그리고 구멍가게를 닫은 뒤 2년을 쎄빠지게 해서 결국 저는 꿈에 그리던 사시에 합격하게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꿈을 21년 만에 다시 이루게 되어서요. 저는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베푼 그 오뚜기 수프가 8년 뒤에 나에게 큰 꿈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나도 누군가에게는 꿈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어야겠다. 고작
나에게는 고작일 수도 있는 오뚜기 스프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준 것처럼 크나큰 사랑으로 다가왔으니 나는 나의 변호사 지식을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검사 임용에 가능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사로 가지 않고 대형 로펌 제의도 거절하고 바로 전 아이들, 결식아동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죠. 여동생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역시 우리 오빠라고, 역시 우리 오빠가 해냈다고, 진짜로 대단하다고 하면서 엄지를 치켜세우더라고요. 여동생이 저를 인정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 녀석도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모델로 활동하는 그 아이가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사장님, 그 어렵다는 사시도 합격하시고 내가 이 시험을 다시 보게끔 해준 데에는 네가 큰 도움이 되었지. 내가 준 오뚜기 스프가 큰 것도 아닌데 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날 살린 사람이라고 말해주는데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정말 고맙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가 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저에게 그 오뚜기 스프라는 잊지 못할 추억과 기억을 남겨준 그 녀석은 지금도 미국에서 다양한 브랜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와 협업을 하면서 모델로서 일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TV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TV에 나와서 저와의 에피소드, 오뚜기 스프 이야기를 꺼내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저도 이제 글을 써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글을 써보게 되었네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힘들 때, 죽고 싶을 때 항상 신기하게도 주변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죽음의 문턱에서 올라오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기억들을 절대로 잊을 수 없기에 저도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이 되면서 도와주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기에 돈보다는 마음이 말하는 일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네요. 저도 저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그 아이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멋진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저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힘든 환경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몰입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근심 걱정은 멀리 가 있고 행복하고 편안한 감정들이 올라오거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을 뻔한 목숨이었지만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그러한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또다시 아주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것 같습니다. 참 힘들 때일수록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라는 말이 있는데 왜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고통과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오랫동안 행복한 것 같아요. 어차피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 저 또한 행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 보렵니다. 힘들고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겠지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간 힘을 내고 한 발자국씩 걸어 나와서 빛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마냥 행복하고 좋은 날들의 연속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좋은 생각 가득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쓴 글은 여기까지네요. 요즘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더위 먹지 마시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우리 힘들지만 같이 손잡고 행복하게 한 발자국씩 걸어가면서 열심히 살아봐요. 역시 이런 게 인생이죠. 그럼 저의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